어느 날 아름다운 라푼젤은 능숙한 솜씨로 케이크를 만들기로 했어. 하지만 여기저기 아무리 찾아보아도 케이크에 넣을 코코아를 찾을 수 없었지. 라푼젤은 근처 쿠키집에 사는 할머니에게 코코아를 구하러 갔어. 그녀는 맛있는 계피향이 나는 벽과 설탕과 크림으로 만든 창문을 감탄하며 바라보았단다. 그녀는 천천히 노크했어. 심술궂은 집주인이 문을 열며 외쳤지.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데 혹시 코코아를 빌릴 수 있을까요? 노부인은 사실 눈이 잘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라푼젤에게 가까이 다가가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지. 모두들 나한테 재료를 달라고 하는군. 그녀는 아래층의 지하실을 가리키며 말했어. 난 눈이 안 좋아. 코코아는 지하실 입구 선반에 있으니 가져가렴. 라푼젤이 들어가려는 순간 노파는 라푼젤의 팔을 잡았어. 더 멀리 들어가지는 말어. 지하실이 너무 크니까 키를 잃을 수도 있다고. 라푼젤은 노파의 이상한 행동이 잘 이해되진 않았어. 그렇게 지하실에 내려갔는데 너무 어둡고 지저분해서 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내 불을 밝혔단다. 마시멜로우? 바닐라? 코코아. 코코아를 들고 떠나려는 순간 지하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 쉿, 아무래도 마녀는 아닌 것 같아. 라푼젤은 노파의 경고를 무시하고 호기심에 지하실 뒤쪽으로 걸어가서 또 다른 성냥에 불을 붙였어. 그러자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지. 어린 두 남매가 우리 안에서 겁에 질린 표정으로 라푼젤을 보고 있었거든. 무슨 일이야, 헨젤, 그레텔, 누가 여기에 너희를 가둔 거지? 헨젤과 그레텔은 숲속을 걷다가 너무나 배가 고파 노파에게 말했더니 노파가 그들을 음식으로 속였다고 말했어. 그녀는 마녀예요. 주머니에 열쇠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헨젤을 솜사탕으로 만들어버린대요. 라푼젤은 헨젤과 그레텔을 구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녀는 아이들에게 잠시 침착하게 있으라고 경고하고 서둘러 떠났지. 그녀는 재빨리 집에 가서 코코아 케이크를 구웠단다. 케이크 위에는 분홍색 가루를 쏟았어. 그리고는 서둘러 노파의 집으로 케이크를 가져갔지. 케이크가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푼젤은 이 케이크가 눈에 아주 좋다고 말을 했어. 정말? 그렇다면 한번 줘봐. 마녀는 씹고 또 씹고 그러더니 비틀거리다 소파에 쓰러지고 말았어. 벌써 저녁이 됐나? 좀 자야겠구만. 알고 보니 라푼젤이 뿌린 그 분홍색 가루는 꿈나라로 가게 하는 가루였던 거야. 라푼젤은 잠든 마녀의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즉시 지하실로 내려갔어. 그리고는 헨젤과 그레텔을 우리에서 풀어뒀단다. 당신이 우리를 마녀의 집에서 구해줬어요. 감사합니다. 나도 그분이 그렇게 사악한 줄 몰랐어. 그날 이후 라푼젤, 헨젤, 그레텔은 모두에게 마녀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했어. 그래서 다시는 숲에서 길을 잃은 아이가 없었지. 라푼젤이 지혜롭고 똑똑하게 자신의 재능을 선한 일에 쓰는 동안 사악한 마녀는 여전히 꿈나라에서 길을 잃고 있었단다. 옛날 옛적에 하이디라는 소녀가 살았어요. 부모를 잃은 하이디는 이모가 그녀를 돌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모는 하이디를 산속 할아버지 댁의 작은 오두막으로 데려갔어요. 할아버지는 알프스의 작은 오두막에 사는 성미가 못된 할아버지였어요. 하이디는 할아버지를 처음 뵙는 것이었죠. 이모는 할아버지에게 다른 도시에서 일을 구했다고 말하고는 그곳에 하이디를 맡겨두고 도시로 떠나갔죠. 사람들과 왕래 없이 혼자 살던 할아버지는 사실 손녀가 함께 살게 되어 무척 기뻤지만
그는 하이디에게 내색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다락에 아늑한 침대를 준비해 주었어요. 하이디는 처음부터 할아버지가 좋았어요. 그리고 산에서의 행복한 시간도 시작되었죠.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깬 하이디는 할아버지의 커다란 개 조세프를 소개받았어요. 하이디는 조세프가 마음에 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언덕을 오르던 그녀는 목초지에서 양들을 방목하는 양치기 소년 피터를 보았어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응, 얼마 전에 왔어. 이제부터 할아버지랑 살려고. 다음 날 피터는 하이디와 목초지에 있는 양들을 방목하러 데리고 갔어요. 그들은 함께 산을 올랐지요. 하이디에게는 이 모든 것이 새롭고 즐거웠어요. 그녀는 피터에게 방목하는 방법을 배웠죠. 할아버지는 오래지 않아 하이디를 무척 사랑했답니다. 하이디는 하루 종일 풀밭을 뛰어다니며 즐겁게 놀았어요. 소녀는 무척 행복해했지만 할아버지를 도와 집안일을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답니다. 하이디는 가장 좋아하는 일 중 하나가 할아버지의 나무 오븐에서 빵을 굽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빵을 구워 피터의 할머니께도 드리곤 했지요. 대신 피터의 할머니는 신선한 염소의 젖을 주었어요. 어느 날 여름이 가고 곧 겨울이었어요. 피터가 학교에 가기 시작하자 하이디는 혼자 남아서 무척 지루해했지요. 너무 어렸던 하이디는 피터와 함께 학교를 갈 수 없어서 속상했어요. 어느 날 이모가 하이디를 도시로 데려가려고 돌아왔어요. 그녀는 집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시킬 예정이었죠.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속상해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고민하던 할아버지는 도시에서 머물며 공부하는 것이 하이디를 위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떠나고 싶지 않은걸요. 할아버지가 좋아요. 하이디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모는 곧 산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고 그렇게 하이디를 설득했어요. 이모와 하이디는 기차를 타고 오래 달린 끝에 큰 집에 도착했죠. 우와, 집이 엄청 커요. 여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이디는 그 집의 어린 소녀 클라라를 만났어요. 클라라는 어릴 때의 사고로 걸을 수가 없었지요. 이모는 사실 클라라와 함께 있게 하려고 하이디를 데려온 것이었어요. 클라라와 하이디는 잘 어울렸고 단짝 친구가 되었답니다. 도시 생활을 잘 알지 못하는 하이디는 귀여운 실수로 클라라를 웃게 만들곤 했어요. 클라라의 할머니는 매우 거칠고 까칠한 분이셨어요. 일어나야지. 공부할 시간이란다. 너는 아주 많이 배워야 돼. 클라라의 할머니는 앉고 일어서는 방법부터 식탁 위에서 칼과 포크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많은 걸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이디는 이제 도시 소녀처럼 옷을 입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이런 옷들이 편하지 않았어요. 클라라도 하이디가 공부할 수 있게 도왔어요. 하이디는 클라라와 있는 것이 아주 좋았지만 그녀는 산과 할아버지를 무척이나 그리워했답니다. 하이디는 슬퍼서 먹지도 못하고 그리워하는 마음만 점점 커져갔어요. 클라라의 아버지와 할머니는 하이디가 슬퍼하는 것을 알았지요. 얼마 뒤 그들은 그녀를 할아버지에게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클라라는 하이디가 떠나는 것이 슬펐어요. 어떤 경우라도 행복을 빌어줘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야. 할머니가 말했어요. 드디어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하이디가 떠나려 하자 이모는 클라라가 내년에 하이디를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이디는 산에 돌아온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녀는 집으로 가는 길에 피터의 집에도 들렀지요. 그리고 클라라가 보낸 빵을 할머니께 드렸어요.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는 남겨두고 집으로 뛰어들어가 할아버지를 아주 꽉 껴안았어요. 그들은 다시 행복해졌죠. 얼마 뒤 하이디는 클라라가 곧 온다는 편지를 받았고 너무나 기뻐 산을 뛰어다녔어요. 알프스에 온 클라라는 피터가 마음에 들었지만 피터는 약간 망설였어요. 하이디가 클라라와 함께 도시로 다시 가버릴까봐 두려웠으니까요.
클라라, 피터, 그리고 하이디는 언덕 위에서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신선한 산 공기와 자연의 음식이 클라라에게는 아주 좋았죠. 하지만 피터는 클라라와의 우정 때문에 하이디를 질투하게 되었어요. 피터는 클라라를 휠체어에 옮기는 것도 휠체어를 미는 것도 즐겁지 않았지요. 어느 날 피터는 클라라의 휠체어를 절벽으로 밀어버렸어요. 피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휠체어가 없지만 신선한 산 공기를 마시며 클라라는 훨씬 힘이 세져갔어요. 또 하이디의 도움 없이 천천히 걸을 수도 있었어요. 얼마 뒤 그녀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걸을 수 있어. 우와, 하이디, 다 내 덕분이야. 어느 날 클라라의 아버지와 할머니가 오셨고 클라라가 걷는 것을 봤어요. 그들은 보고도 믿을 수 없었지요. 그들은 할아버지와 하이디에게 고마워했어요. 그 순간 피터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무척 미안해했지요. 그래서 클라라의 휠체어를 절벽 아래로 밀었다고 말했어요. 모두에게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줄게. 네가 한 일이 나빴지만 우린 클라라가 걸을 수 있게 되어서 기뻐. 그들은 모두 행복해서 웃었어요. 클라라와 그의 가족들은 내년 여름에도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눈이 오고 추운 어느 새해 첫날 밤이었어요. 모두들 따뜻한 코트와 장갑, 목도리를 하고서 어디론가 바쁘게 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집으로 서둘러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 가고 있었죠. 어린이들은 길에서 눈싸움을 하며 놀기도 했답니다. 물론 그들은 눈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들은 미친 듯이 웃으며 장난쳤어요. 하지만 그 길에는 즐겁게 노는 그들과는 다른 어떤 소녀가 있었죠. 이 작은 소녀는 길 한가운데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소녀에게는 다른 사람들처럼 추위를 막아줄 모자 하나가 없었어요. 게다가 옷은 얇아서 찢어져 있었지요. 슬리퍼는 너무 커서 발에 맞지 않았고 손에는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얼어버릴 듯한 추위 때문에 소녀는 차가 다가와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길 옆으로 비켜. 차에 치면 어쩌려고 그래? 그 소녀는 순간 인도로 비켜섰어요. 그런데 그때 그 큰 슬리퍼가 벗겨져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인도로 올라선 소녀가 뒤돌아보았더니 어떤 소년이 그 슬리퍼를 들고 달려가지 뭐예요? 내 슬리퍼! 따라가려고 했지만 그 소녀는 너무 빨랐어요. 얘야, 멈춰! 소녀는 할 수 없이 맨발로 걷다가 벽 옆에 머물 만한 곳을 찾았어요. 그녀는 들고 있던 상자를 열고는 바닥에 내려놓았지요. 추위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성냥으로 가득한 상자를 보고 있었어요. 바로 성냥팔이 소녀였죠. 하지만 그날은 한 박스도 팔지 못했어요. 성냥을 팔아 돈을 벌면 집에 가서 적어도 따뜻한 스프 한 그릇은 엄마와 함께 먹을 수 있었죠. 춥고 서글펐지만 그래도 얇고 떨리는 소리로 외쳤어요.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성냥요. 길 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녀는 벽 옆에 앉았죠. 그녀의 손가락은 추위로 아파왔지만 곧 그 고통마저도 느끼지 못했어요. 어떡하든 몸을 녹여야 했지요. 그녀는 상자를 열어 성냥을 꺼냈어요. 손가락까지 마비되어 성냥도 겨우 잡을 수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성냥에 불을 붙이자 갑자기 따뜻한 오렌지빛이 그녀를 감쌌어요.
불쌍한 소녀는 성냥을 이쪽 손에서 반대 손으로 옮겨가며 잡았지요. 그 소녀의 손은 더 이상 춥지 않았어요. 소녀는 불타는 스토브 앞에서 타오르는 불을 바라보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소녀는 아름다운 방에 있는 큰 스토브 앞에 앉아 있었지요. 그녀는 스웨터를 입고 털부츠를 신고 머리에는 모자도 쓰고 있었어요. 너무 뜨거워 땀이 날 정도였죠. 하지만 갑자기 성냥이 꺼져버렸어요. 성냥이 꺼지자 그 달콤했던 꿈도 사라졌어요. 그녀의 손가락은 다시 얼어 아파오기 시작했죠. 소녀는 다른 성냥을 피웠어요. 바로 그때 추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소녀는 성냥이 꺼지지 않도록 벽을 향해 서 있었어요. 손으로 그 불을 감싸면서요. 그 성냥을 바라보니 벽은 사라지고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큰 방이 있었고요. 하얀 천의 테이블 위에는 여러 종류의 음식이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은촛대는 대나처럼 불을 밝히고 있었지요. 그 소녀가 바라보던 테이블 한가운데는 크고 아름다운 구운 고기가 있었어요. 소녀는 바로 그 고기 조각을 떼내어 입으로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았어요. 성냥팔이 소녀는 더 먹고 싶어 했지요. 다가가 한 입 더 먹으려고 하자 갑자기 소녀가 쥐고 있던 성냥이 꺼져버렸어요. 바로 그때 불쌍한 소녀의 손이 뜨거워 성냥을 던지고 말았어요. 성냥을 던지자마자 그 방과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들이 사라지고 벽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 작은 소녀는 다른 성냥을 또 켰지요. 이제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어요. 소녀는 어느 여름날 밤 나무 아래에서 밤하늘별을 보고 있었어요. 밤이었지만 무척 더웠죠. 그 소녀는 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늘과 깨끗하고 밝게 빛나는 별을 보았지요. 그때 갑자기 별똥별이 떨어졌어요.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영혼 속으로 누군가가 떠나는구나. 사실 그 이야기는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었죠. 바로 그때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별똥별을 볼 때마다 그 자리를 다시 채워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 그녀의 할머니는 아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성냥팔이 소녀는 할머니를 불렀죠. 가지 마세요. 잠깐요, 제발요. 할머니가 그리워요. 소녀는 할머니가 다시 보고 싶어 성냥을 켰어요. 길 한가운데서 추위에 온몸이 얼어버린 것도 잠시 잊고 그녀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소녀는 계속해서 성냥을 켰어요. 그녀는 마치 할머니를 보며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죠. 그 소녀는 또다시 성냥을 켰어요. 주변이 대나처럼 환해졌고 아름다우신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어요. 할머니의 사랑 가득한 미소가 그녀를 그동안 겪은 고통과 추위마저도 잊게 했지요. 소녀는 이 순간이 끝나는 것이 싫어 서둘러 마지막 성냥을 켰어요. 할머니는 그녀 앞에 다시 나타나 팔로 그 성냥팔이 소녀를 따뜻하게 잡아주었어요. 그들은 함께 하늘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작은 소녀는 마침내 편안했어요. 더 이상 춥지도 배고프지도 않았죠. 바로 그때 별똥별 하나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침이 되자 길을 지나던 사람들은 벽에 기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눈 감고 누워있는 성냥팔이 소녀를 보았어요. 그 주변엔 타버린 많은 성냥들이 있었어요. 그녀를 꿈속에서 살 수 있도록 했던 그 불꽃의 성냥이었죠. 누구도 꿀 수 없는 바로 그 꿈을요.
옛날 옛날에 아름다운 12딸을 가진 왕이 살았어요. 이 12공주님들은 큰 방에서 함께 살았지요. 왕은 마음을 다해서 딸들을 보호했어요. 그래서 밤에는 절대 나가지 못하게 했지요. 하지만 매일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치 밤새 춤을 춘 것처럼 공주들의 신발이 모두 낡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왕은 딸들에게 매일같이 새 신발을 사주어야 했지요.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어김없이 낡아 있었어요. 왕과 신하들 모두 신발에 감춰진 미스테리를 풀 방법이 없었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도대체 하루 만에 신발이 어떻게 낡아버릴 수 있냔 말이야? 전하, 저희도 알 길이 없나이다. 왕이 말했어요. 누구든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원하는 딸과 결혼을 시키고 내가 죽거든 양자로 삼아 왕위를 이어받게 할 것이다. 하지만 단 3일 안에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야. 왕국의 많은 젊은이들과 심지어 다른 왕국의 왕자들까지도 이를 위해 성으로 오게 되었어요. 며칠 동안 그들은 12공주들의 방문 앞을 지켰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 미스테리를 푸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신발은 계속해서 밤마다 낡아버렸죠. 마침내 마음씨 좋은 한 청년도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으로 향했죠. 가는 길에 그는 매우 가난해 보이는 늙은 여인을 만났어요. 저기 청년, 내가 너무 배고픈데 빵 한 조각만 줄래요? 그 청년은 가방에서 가진 음식을 모조리 꺼내어 노인에게 주었지요. 다른 청년들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노인은 무척 행복해했어요. 그 노인은 이 청년이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고마워하며 마법의 망토를 주었어요. 모습을 감추고 싶을 때 이 마법의 망토를 입으세요. 밤 12시에 이 망토를 입고 공주들의 방으로 들어가도록 해요. 그래야 그 신발의 미스테리를 풀 수 있을 테니. 하지만 명심해요. 그 못된 공주들이 주는 것은 마시지 말아요. 그 청년은 마법의 망토를 가지고 성으로 갔어요. 성에 도착한 그는 자신이 신발에 감춰진 미스테리를 풀 수 있다고 말했죠. 첫째 날, 그가 공주들의 방문 앞을 지키고 있을 때 첫째 공주는 레모네이드 한 잔을 가지고 나왔어요. 목이 마르실 테지요? 레모네이드 좀 준비했어요. 드셔보세요. 그 청년은 노파의 경고를 깜빡하고 그것을 마시고 말았어요. 그러자 곧 그는 잠들었어요. 그는 공주들이 준비한 방에서 밤새도록 코를 골며 잠을 잤답니다. 아침이 되자 그는 패닉 상태였어요. 그 마법의 망토를 입고 공주방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두 번째 밤에 그 청년은 다시 한번 공주들의 방 앞을 지켰어요. 이번엔 다른 공주가 주스를 들고 나왔지요. 청년은 때를 기다리며 문 앞을 지키느라 무척 목이 말랐어요. 생각 없이 주스를 모두 마셔버렸지요. 그리고는 역시 그는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가 눈을 떴을 때 그 늙은 여인의 말이 기억났어요. 그 못된 공주들이 주는 것은 마시지 말아요. 공주들이 준 음료수에 수면제가 들어가 있는 게 틀림없어. 그 순간
왕이 그 옆에 나타났어요. 이틀이 지났는데 자네는 아직도 미스터리를 풀지 못한 것 같군 그래. 만약 오늘도 풀지 못한다면 자네는 감옥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말도록 하게. 왕은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어요. 그 청년은 오늘 꼭 이것을 해결해야만 했지요. 그날 밤, 지난밤처럼 청년은 공주들의 방문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가장 어린 공주가 오렌지 주스를 들고 나타났어요. 이번엔 컵을 받아들고 공주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공주가 떠나자 그는 오렌지 주스를 옆에 있는 통에 부어버렸죠. 이번엔 잠들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지고 이내 자정이 되었어요. 그 청년이 마법의 망토를 입는 순간 투명해져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죠. 천천히 문을 연 그는 그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12공주 모두 아름다운 무도회 드레스를 입고 새 신발을 신은 채 머리를 만지고 화장을 하고 있었죠. 그 청년이 잠들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공주 중 한 명이 문을 열고 밖을 보았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공주는 귀를 벽에 갖다 대었죠. 그 순간 청년은 코 고는 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첫째 공주가 침대를 옆으로 밀었어요. 그리고는 3번 박수를 쳤지요. 침대가 있던 자리에 비밀 통로가 열렸어요. 청년은 믿을 수가 없었죠. 공주들은 한 명씩 모두 안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그 청년도 따라갔죠. 그 비밀 통로는 아래로 향하는 수백 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들이 계단을 내려갔을 때 갑자기 청년이 한 공주의 드레스를 밟고 말았어요. 어머, 누가 내 드레스를 밟았어. 글쎄, 너겠지. 그들은 계단 끝에서 숲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아름다운 은색까지 키 큰 나무들을 지나갔어요. 청년은 가지를 치며 공주들을 따라갔죠. 강에 다다르자 그들은 잠시 멈췄어요. 강에는 백조 모양의 12척의 배가 있었고 12왕자들이 공주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배에 탔어요. 그리고 청년도 마지막 배에 올라탔죠. 배가 평소보다 무거워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이상해. 아, 제발 그만 꿈꾸세요. 그들은 강을 건너 빛나는 큰 성으로 향했어요. 성 안에서는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는 창문을 통해 안에서 춤추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성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공주들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지친 기색 없이 계속해서 춤을 췄어요. 물론 그들의 신발은 낡고 있었죠. 청년은 더 이상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테이블 위에서 케이크 한 조각을 가져와 먹기 시작했죠. 막내 공주가 이것을 보고야 말았어요. 내 케이크 공중에 떠 있어. 투명 인간이 먹고 있는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그 청년은 아무도 모르게 테이블에서 금색의 컵을 가져갔어요. 공주들은 아침까지 춤을 추었죠. 공주들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넜어요. 숲을 지나 아주 길게 이어진 계단을 올랐지요. 마침내 그들은 성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들의 신발은 다시 모조리 낡아 있었죠. 청년은 신발이 낡아지는 그 미스테리를 풀고는 무척 행복했어요. 잠시 후 왕은 그 청년에게로 왔어요. 시간이 다 되었네. 신발의 미스터리를 풀었나? 물론입니다, 전하. 그리고는 전부 말씀드렸죠. 처음에 왕은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청년이 숲에서 가져온 은색 가지와 빛나는 성에서 가져온 금색 컵을 보고는 그 청년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자 그는 약속을 지켜 청년이 선택하는 공주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청년은 막내 공주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죠. 12공주는 그들의 비밀이 밝혀지자 무척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 청년과 막내 공주는 결혼해서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에 사랑스러운 가족이 살았어요. 그 가족은 3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젠, 마이클, 그리고 웬디였죠. 웬디는 항상 엄마에게 피터팬이 그녀의 방에서 어떻게 플룻을 연주하는지 말해주곤 했어요. 엄마는 항상 상상 속의 일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딸아이의 방에 떨어진 나뭇잎을 보고는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웬디가 피터팬이 항상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간다고 말했으니까요. 어느 날 밤 부모님은 나가시고 아이들만 집에 있었어요. 그들은 너무 졸려서 자고 있었죠. 그런데 피터팬이 조용히 들어와 떨어뜨리고 간 나뭇잎을 찾으러 왔지 뭐예요. 그때 웬디가 잠에서 깼어요. 피터팬, 널 기다리고 있었어. 아무도 네가 진짜 있다는 걸 안 믿어줘. 웬디는 피터팬을 위해 숨겨두었던 나뭇잎을 돌려주었어요. 그녀는 피터팬이 좋았죠. 그래서 나뭇잎으로 그의 옷을 꿰매주었어요. 웬디, 재미있고 놀라운 모험 이야기를 들려줄까? 난 모험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 난 너와 함께하고 싶어. 바로 그때 피터팬의 요정 친구 팅커벨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역시 네가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설마 나를 빼놓고 모험을 하려는 거야?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 웬디는 형제들을 깨웠어요. 그녀의 형제들은 무척 놀라워하며 피터팬과 팅커벨을 바라보았죠. 자, 날아갈 준비 됐어? 팅커벨이 요술가루를 뿌렸더니 그들이 공중으로 떠오르지 뭐예요? 그렇게 모두 집을 떠났어요. 아이들은 단번에 네버랜드로 향했죠. 긴 여행 끝에 그들은 네버랜드에 도착했어요. 그곳엔 물론 그들도 있었고 인어공주, 야생동물, 인디언들, 해적들, 그리고 거리의 소년들까지 모두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도 가장 위험하기로 소문난 후크 선장도 있었죠. 후크 선장은 피터팬의 적이었어요. 한 번은 그들이 싸우고 있을 때였어요. 피터팬은 그의 팔을 잘랐고 한 거대한 악어가 나타나 그 팔을 먹어치워버렸어요. 악어가 시계도 함께 삼켜버렸기 때문에 똑딱똑딱 소리를 냈죠. 후크 선장은 악어가 가까이 오고 있을 때를 항상 눈치챌 수 있었어요. 후크 선장이 갑판에서 쌍안경으로 주위를 둘러보는데 피터팬과 아이들이 언덕 꼭대기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는 즉시 부하들에게 대포를 쏘라고 명령했죠. 피터팬과 아이들이 대포를 피해 도망가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었어요. 팅커벨,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줘. 내가 후크 선장을 상대할게. 팅커벨은 웬디에게 질투가 나서 이참에 피터팬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싶었죠. 핑계를 대고 그녀는 웬디를 언덕 뒤편에 두고는 젠과 마이클을 데리고 해변의 안전한 곳으로 갔어요. 그 섬에 사는 거리의 아이들은 멀리서 웬디를 발견하고는 그녀를 적군이라고 생각해서 다치게 하고 말았어요. 그때 피터팬은 후크 선장과 싸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후크 선장의 팔을 앗아갔던 악어가 나타났지 뭐예요. 후크 선장은 무서워서 멀리 도망쳤어요. 피터팬은 돌아오는 길에 다친 채 암석 옆에 쓰러져 있는 웬디를 발견했어요. 그는 무척 화가 났죠. 거리 아이들은 그들이 다치게 한 소녀가 바로 피터팬의 친구라는 것을 깨닫고 무척 미안했어요.
내 친구들을 보살펴달라고 했잖아. 팅커벨도 무척 미안해했어요.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죠. 미안해, 피터.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할게. 거리의 아이들은 웬디와 그녀의 형제들을 위해 멋진 집을 만들어 주었어요. 밤이 되자 그들은 웬디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무 아래에 있는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잤지요. 그리곤 피터팬은 그 집 앞을 지키곤 하였어요. 어느 날 그들이 바위 위에서 쉬고 있는데 해적들이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해적들은 인디언 족장의 딸을 인질로 잡고 있었죠. 피터팬과 아이들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그들을 따라갔어요. 해적들과 그들은 큰 전쟁을 치렀죠. 끝내 그들은 그 족장의 딸을 구해서 족장에게 데려다 주었어요. 그날 이후 인디언, 피터팬, 그리고 거리 아이들은 무척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족장은 피터팬의 부탁을 받고 최고의 훌륭한 2명의 남자들에게 친구들을 보호하라고 명령했어요. 물론 이것을 알게 된 후크 선장은 무척 화가 났죠. 언젠간 내가 너를 꼭 혼내주고 말 테다, 피터팬. 너는 도망갈 수 없을 거야. 어느 날 밤 웬디는 가족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피터팬은 그녀와 형제들이 집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깨달았죠. 물론 그들이 함께 살면 좋겠지만 친구들을 위해 원한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어느 날 그들이 다시 긴 여행을 위해 짐을 싸고 있는데 해적의 공격이 시작됐지 뭐예요? 그 해적들은 인디언들을 함정에 빠지게 한 다음 그들을 붙잡았어요. 피터팬은 소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 채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후크 선장은 그가 자고 있는 것을 봤어요. 하지만 문은 열 수 없었죠. 그래서 그는 병에 독을 붓고는 피터팬을 계속 자게 하기 위해 그것을 문 아래 두었어요. 피터팬은 하루를 꼬박 자고 말았어요. 그때 팅커벨이 들어와서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말해주었죠. 팅커벨과 피터팬은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그들이 해적들의 본부인 행복한 바위에 도착하였지만 아무리 봐도 해적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위의 반대편으로 향했죠. 그곳에서 그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웬디, 젠, 마이클, 그리고 거리 아이들까지 모두 묶여 있었고 후크 선장은 횃불을 붙이려 하는 게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 없나?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웬디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마지막 말은 너희 진짜 부모님이 너희에게 해주실 말씀일지도 몰라. 부모님들이 여기 계셨더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앞에서 당당히 용기를 가지라고 하실 거야. 두려워하지 말자. 선함이 이길 테니. 항상. 후크 선장은 웬디의 말에 무척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녀를 보트로 데려가 큰 기둥에 묶었죠. 그 순간 피터팬과 팅커벨은 아이들을 구하려고 도착했어요. 동시에 인디언들과 그의 족장 역시 돕기 위해 도착했죠. 피터팬은 무척 행복했고 덕분에 아이들을 모두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이제 웬디에게 갈 차례였죠. 피터팬과 거리 아이들은 단 몇 명의 해적만 남아있는 후크 선장의 배에 올랐어요. 공격당할까봐 두려웠던 해적들은 모두 배에서 뛰어내렸죠. 이제 숨을 곳이 없어, 후크. 항복해. 피터팬과 거리 아이들은 후크 선장을 밀쳐내기 위해 돌진했어요. 그때 갑자기 그는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가장 무서워하는 그 소리였죠. 후크 선장이 두려워하며 뒤를 돌아보니 악어가 그를 기다리고 있지 뭐예요? 도와줘! 눈 깜짝할 새 그는 배의 반대편으로 달려가 점프한 뒤 최대한 빨리 수영하기 시작했어요. 피터팬과 아이들은 배꼽을 잡았어요.
이제부터 아이들이 그 후쿠 선장배의 주인이 되었어요. 물론 선장은 피터팬이죠.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피터 선장님. 항해를 하자. 소년들은 밧줄을 풀었고 돛이 바람에 날려 펼쳐졌어요. 팅커벨아, 우리를 멀리 보내줘.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웬디와 젠 그리고 마이클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부모님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자 무척 행복했죠. 팅커벨이 요술 가루를 뿌리자 갑자기 배가 떠올라 하늘을 날기 시작했어요. 웬디는 부모님께 피터팬, 팅커벨 그리고 네버랜드에 대해 전부 말씀드리고 싶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네버랜드는 그들의 제2의 고향이 되었고 피터팬은 그들의 가장 좋은 단짝 친구가 되었답니다. 항상 미소를 띤 얼굴의 금발소녀 폴리안나 때문에 주변은 항상 즐거움이 넘쳤어요. 하지만 그녀는 사실 아주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혼자 남겨졌죠. 그래서 얼마 동안은 고아원에서 머물러야 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돈 많은 그녀의 이모가 그녀를 돌보겠다고 찾아왔어요. 이모는 폴리안나를 위해 아주 작은 다락방을 준비했죠. 하녀는 그녀가 와서 무척 기뻐했어요. 이 어린 아가씨 손님이 우리 폴리 아가씨를 좀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단 말이야. 이모 집에 도착한 폴리안나는 기쁜 마음에 울면서 이모를 껴안았어요. 하지만 이모는 마냥 행복해하지만은 않았죠. 이모는 폴리안나에게 방을 보여주려고 데리고 갔어요. 엄청나게 커다랗고 멋진 집을 둘러본 폴리안나는 무척 놀라워했어요. 그녀의 이모는 다락방을 보여주었어요. 여기가 네 방이고 저녁 시간은 6시니 잊지 마렴, 폴리안나. 폴리안나는 그녀의 방이 마음에 들었어요. 집안의 다른 방들을 구경해봤지만 왜 하필 그녀에게 다락방을 주었을까라며 불만을 갖지도 않았답니다. 폴리 이모가 말한 6시, 저녁 시간이 되었지만 폴리안나는 식사하러 오지 않았어요. 폴리안나는 어디 있죠? 제가 지금 가서 데리고 올까요, 폴리 아가씨? 아니요. 저녁 식사 후 그녀는 폴리안나의 방으로 갔지만 조카는 그녀의 방에도 없었어요. 그녀는 즉시 정원으로 나가서 정원사에게 폴리안나를 잃어버렸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정원사는 저 너머 언덕을 가리켰고 정말로 폴리안나는 거기에 있었어요. 서둘러 낸시는 폴리안나에게 달려갔고 그들은 바로 집으로 돌아왔죠. 폴리안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폴리안나가 신기했던 하녀 낸시는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건지 물어봤지요. 기뻐하기 게임이에요. 아빠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도움을 많이 주셨던 여자분이 목발을 보내셨대요. 그분이 말하기를 그 목발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사용하지 않으며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아빠와 저는 언제나 그날을 떠올리며 행복해야 할 많은 이유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방 안에 있던 폴리안나는 침대에서 울고 있었어요. 천사와 함께 사시는 우리 아빠. 전 우리가 하던 그 게임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만약 어두운 다락방 안에서 혼자 앉아있다면 아빠도 저처럼 행복을 찾기 어려울걸요? 다음날 폴리안나는 1층 정원으로 내려가 이모를 꼭 안았어요. 이모, 사랑하는 이모. 오늘 아침도 살아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거 아침 인사 맞는 거니? 이렇게 말하고 이모는 뒤돌아서 떠나버렸어요. 멀리서 이 장면을 본 늙은 정원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폴리안나에게 그녀가 얼마나 엄마를 많이 닮았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정원사가 자신의 엄마를 안다고 말하자 그녀는 무척 행복해졌죠. 시간이 가면서 폴리 이모 집에서의 생활은 점점 적응되었어요. 그녀는 아침 식사를 하고 그 다음 곧장 이모와 함께 숙제를 했고 점심을 먹은 후에는 저녁 6시까지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심지어 그녀는 가끔 장을 봐오기도 했답니다. 어느 날 시내에 간 소녀는 긴 원통 모양의 모자를 쓰고 까만 롱코트를 입은 한 남자를 봤어요. 그 소녀는 그와 친구가 되고 싶었지만 그가 대화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우연히 그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는 그에게 다시 한번 말을 걸었죠. 이번에는 그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낸시는 무척 놀랐어요. 왜냐면 그는 커다란 저택에 혼자 살면서 그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는 부자 미스터 펜들턴이었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폴리안나는 집으로 몸이 약한 개 한 마리를 데려왔어요. 폴리 이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다음 날 그녀는 한 소년을 데려왔어요. 그러자 폴리 이모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렴 폴리안나. 네가 한 일 중에 오늘이 정말로 최악이구나. 길고양이와 개들을 데려오는 것도 모자라 하다 이젠 거지를 데려왔구나. 내 집으로 말이야. 전 거지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소녀는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하지만 길에서 이 소년을 구하고 싶은 소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죠. 9월이 되자 폴리안나는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금세 학교가 좋아졌어요. 어느 날 롱코트의 남자 펜들턴 씨가 폴리안나에게 떠나지 말고 혹시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물론 폴리안나에겐 어려운 결정이죠. 펜들턴은 폴리안나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난 네 엄마와 사랑에 빠졌단다. 정말 그녀를 사랑했었지. 하지만 네 엄마는 날 사랑한 적이 없었고 곧 그녀는 너의 아버지와 결혼해. 그들은 이 도시를 떠났단다. 그날 이후로 그는 항상 화난 듯한 표정이 되어버렸고 언제나 우울해 보였던 거죠. 하지만 엄마를 쏙 빼닮은 밝고 긍정적인 폴리안나를 보자 혼자만의 세상에서 우울 속에 빠져있던 그는 이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그는 폴리안나가 옆에 있어 살 이유를 찾게 되었답니다. 내 곁에 있어주렴. 그럼 우린 행복할 거야. 너는 나를 아버지처럼 여기고 난 널 딸처럼 여길 거란다. 하지만 그녀의 이모에게는 말하지 못했어요. 이모는 폴리안나를 너무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모를 홀로 두고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미스터 펜들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녀는 펜들턴 씨에게 이모가 거부했던 지미를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럼 지미와 펜들턴 씨 둘 다에게 행복한 일을 뿐더러 자신도 더 자주 방문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펜들턴 씨는 소녀에게 다음 주에 지미와 함께 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얼마 뒤 폴리안나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폴리안나가 차에 치였어요.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살아있음에 감사했어요. 그녀는 이모가 자신을 떠나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이모라고 부르고 싶다고 생각했죠. 며칠 뒤 폴리안나는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안타깝게도 다리는 쓸 수 없었어요. 펜들턴 씨는 폴리안나에게 병문안을 가서 이모에게 폴리안나가 그동안 자신에게 어떤 제안을 했는지 또 같이 살고 싶다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것도 얘기해 주었어요. 폴리안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모는 더욱더 그녀를 사랑하게 됐어요. 고양이와 개도 조카 방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죠. 어느 날 그들이 기다리던 도시의 의사가 일주일 늦게 도착했어요. 폴리안나의 건강을 체크하고는 안 좋은 소식을 전했죠. 불행하게도 저 어린 소녀는 이제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어머나. 이것을 들은 폴리 이모는
울다가 급기야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이모의 목소리를 들은 폴리안나는 울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기다리던 날이 슬픈 날이 되어버렸죠. 사람들은 모두 슬퍼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폴리안나는 모두에게 기뻐하기 게임을 하자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펜들턴 씨는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지미를 입양했다고 말하자 폴리안나는 너무너무 기뻐하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폴리 이모는 자신만 그 기뻐하기 게임을 몰랐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낸시가 그 게임에 대해 설명하자 그녀는 단번에 이해했죠. 그리고 곧장 폴리안나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뻐하기 게임,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그 게임을 같이 하자꾸나. 오예! 제가 들은 소식 중에 최고예요, 이모. 한편 펜들턴 씨의 의사는 폴리안나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오래전에 폴리 이모와 언쟁이 있었던 그 의사는 15년 동안 발기를 끊어왔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 둘은 잘 풀려서 폴리안나를 도시에 있는 병원으로 데려갈 수 있었어요. 펜들턴의 의사는 폴리안나의 상태를 보더니 희망이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몇 년이 흐르고 폴리 이모는 폴리안나에게서 온 편지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폴리 이모, 오늘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제 몸이 많이 좋아져서 치료가 끝날 것 같대요. 조금씩 걸을 수 있어서 의사 선생님께서도 곧 퇴원해도 좋다고 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모든 게 다 감사한걸요. 사실은 잠깐이었지만 다리가 아팠던 것도 다 감사해요. 이런 일이 없었다면 이렇게 감사하며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사랑해요, 폴리안나 드림.